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었고 딸아이 하나가 있어요. 현재는 그 딸아이와 잠시 나와서 둘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 정말 둘이 될지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남편과 셋이 살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요.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길래 그러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일 때문이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착같이 벌어서 모아야 한다. 돈 말고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처녀 시절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더 좋았지만 저는 친구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위에서 정말 독하다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만큼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그다지 좋은 편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더 힘들게 사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몰래 투잡을 뛴 적도 있습니다. 정말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악착 같다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릴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런 제가 조금 여유를 갖게 된 건 투자에 성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주식이 몇 배가 올랐고 그 덕에 직장인으로서는 30대 초반에 모을 수 없는 돈을 가지게 됐어요. 10억이 조금 넘는 돈이 제 잔고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일 하나를 그만두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만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조금 여유로워졌다, 그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만난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도 오래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돈 버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기도 했고 데이트에 쓰는 비용도 늘 아까웠으니까요. 남편은 친구의 지인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위 사람을 연결시켜주면서 그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 자기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라 그래. 그래도 누구를 소개받거나 만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같이 회사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 소개 안 받으면 남자를 어디서 만나? 혹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한번 만나봐. 그렇게 거의 반강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남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연애 중이었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물 흐르듯 순탄하게 흐르는 그 관계가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불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회사를 1년 이상 못 다니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엄마가 형을 좀 많이 싸고 도는 편이긴 하셔. 뭐 어떻게 싸고 돌길래 그래? 남편이 그게 흠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큰아들이라 아주버님을 조금 더 각별하게 생각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간 날부터 남편이 왜 그걸 미리 이야기해 줬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아직 큰애도 결혼을 안 했는데 먼저 보내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큰애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둘째도 못해.
그리고 걔가 안 한 거야? 못한 거지? 말은 똑바로 해. 당신은 당신 자식인데 말을 뭘 그렇게 해?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지. 30 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 투자니 뭐니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헛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왜 애를 기를 죽이는 말을 하고 그래? 어이구, 40이 다 되는 아들내미 애 취급도 그 정도면 병이다 병. 사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시간만 버리고 있지?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굳이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는 일인데 제가 나서는 것도 웃기고 말이죠.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걱정을 했어요. 우리 애도 어쩌고 우리 애도 어쩌고 입만 열면 아주버님 이야기더군요. 그런데 어딘가 상당히 불길한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였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네가 조금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뭘요? 어디 괜찮은 처자 있는지 말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40이 다 돼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만나고 싶어 하느냐고요. 그리고 소개 잘못해줬다가 제가 무슨 욕을 들으라고 말이죠. 제가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 분명히 잘 된다. 그리고 저만 하면 인물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지 않니? 아직 직업이 없다는 것 빼고 말이다. 그게 가장 큰 거라는 걸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듯 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를 먹도록 직업이 없다는 건 하는 일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빈둥거린다는 건 단순히 능력이 없는 걸 떠나서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게다가 생각도 짧고 염치도 없고 뭐 그런 기타 등등 말입니다. 왜? 소개해주기 싫으니? 제 주변에는 괜찮은 분들은 이미 다 짝이 있어서요. 그래도 좀 찾아봐.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주선하기 그렇고요. 그냥 만약에 그런 분이 생기면 물어는 볼게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아봐. 너도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옆에서 지켜보니 자기도 주변에 엄청나게 물어보고 다니지만 다들 퇴짜를 놓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걸 이야기한다고 달라지겠냐고요. 제가 몇 번을 둘러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솔직히 요즘 여자분들 남자 소개해주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직업이에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더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도 다들 거절한다니까요. 장점도 잘 이야기해봐. 네가 대충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도 주위에 알아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입을 다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노려보며 꽁한 마음을 품기는 했습니다. 아니 본인도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거절당해놓고 왜 저한테 그러느냐 말이죠. 심지어 식장에서도 제 지인들로 온 사람들을 보며 누구 괜찮은 여자 없는지만 물색하고 다녔어요. 저 아가씨 참한데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 아가씨는 어떠냐? 23이에요. 그러면 저기 저 아가씨는? 애가 둘입니다. 정말 몇 번을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제가 거짓말을 하나 싶어서 직접 가서 물어보기까지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듣고서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민주씨 시어머니가 나한테 자기 큰아들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 있다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혼할 예정이다라고 했더니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 정말 대단한 분 아니신가요? 어떻게 작은 아들 결혼식 날 며느리 지인들한테 그런 걸 묻고 다닐 수가 있냐고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네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아주버님에 대한 것들에서 오는 갈등이었어요.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는 건 어떻게 됐냐? 경력직밖에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그렇게 다 안 된다고 하니? 의지가 있기는 하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장 의지가 있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 아닌가 하고 말이죠. 본인이 저러고 일할 생각이 없이 놀기만 하는데 왜 제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한 번은 알아봐줘서 아주버님이 제 덕에 취직했던 적이 있기는 해요. 물론 본인이나 시어머니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게 최선이기는 했습니다. 40이 다 된 비경력직 사원을 뽑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1년을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사유는 이랬습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그래도 그렇게 그만두시면 소개해준 제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소개해주어도 그런 자리를 소개해줬니? 아니, 현실적으로 그 이상은 힘들다니까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 직접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또 어른이 부탁을 하는 건데 싹수가 없다는 둥, 고집이 세다는 둥,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둥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이야기만 해도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줬거든요. 결국 여자도 하나 소개해준 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 좋던데?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잘해봐. 공무원이라고 했지? 직업도 딱이네. 들떠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 지인은 아주버님을 한번 만나보고는 거절의 의사를 저에게 표해온 상태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싶기는 했습니다. 연락이 안 오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아, 그분에게 연락 받았는데 인연이 아닌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뭐? 한번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분이 그런 것 같으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강제로 만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상처를 받은 듯 서 있는 아주버님을 보며 시어머니가 격분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니?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한다고. 너는 소개해줘도 어디서 그런 여자를. 모든 게 그냥 제 탓, 그리고 남 탓, 그리고 세상 탓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나 남편은 이미 많이 지친 상태여서 입을 더 대지 않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그들이 무시를 하니까 저에게 푸는 것 같았고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적도 있어요. 어디서 제가 처녀 시절에 돈을 좀 모았다는 걸 들었는지 알게 되고 나서는 크고 작은 돈을 시시때때로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큰 돈은 저도 해주지 않았어요. 5천만 원만 좀 빌려다오. 전에 빌려가신 3천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니 한 번에 갚으면 될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빌려만 가시면 저도 못 빌려드려요. 가족끼리 그거 좀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드니,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매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떼를 썼습니다. 물론 중간에 남편이 말리기는 했어요. 그마저도 없었다면 제가 진작 도망을 쳐나오든 아니면 연을 끊든 했을 겁니다. 어머니, 형님도 이제 스스로 좀 일어서게 하세요. 뭐? 언제까지 가족들이 도와주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형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어머님이 더 이상 뒷바라지 해줄 수 없는 날이 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저는 형까지 모시고 살 생각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발 좀 혼자 하게 두세요. 나이 40에 저러고 있는 것도 답이 없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니까 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인정머리가 없는 놈이라는 등 너도 네 마누라랑 똑같다는 등 하면서 또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뒤로는 본인도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주버님이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면 어떡하나 하는 위기감이 조금 드신 것 같기는 했어요. 평생을 하지 않던 잔소리라는 걸 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일자리는 알아봐야지 않겠냐. 너도 네 나이를 생각해봐라. 뭐 그런 말 말이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걸 자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들어주고 오냐오냐 했으니 말이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직장을 알아봐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나도 형 일자리 알아봐주다가 내 인간관계 다 깨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해. 그니까 형도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좀 다녀. 그래. 아이고 고맙다. 너도 이번에는 잘 다니고 알겠지? 알겠어. 그렇게 취직한 일자리에는 나름대로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참는 건지 아니면 일이 정말 할 만한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뭐 남편에게 듣기로는 월급이 조금 적기는 해도 일이 편한 자리라고는 하더군요. 형이 힘들면 못 버틸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자리로 알아봤다고 말이죠. 그렇게 1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잘했어요.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다니더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말이죠. 글쎄 그 회사 아가씨 하나랑 눈이 맞았다는구나.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게 너무너무 잘 됐지 뭐니. 그래서 다음 주에 소개하러 온다는데 결혼은 뭐 금방 하지 않겠니? 아무래도 아주버님을 만나는 거면 그쪽에서도 생각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 네 생각도 그렇지? 그쯤에 시어머니는 굉장히 들떠 보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취직해서 나름 회사도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도 만난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저에게 더 이상 이상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히스테리를 덜 부리셨으니까요. 아주버님 한 명의 상황이 달라졌을 뿐인데 온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남편과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디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 시어머니가 먼저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길래 그러는 건지 말이죠. 왜요? 어땠는데요? 나이도 40이래고.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주버님도 40이 훨씬 넘으셨는데. 아주버님 나이를 생각하면 여자분은 많은 나이도 아니었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같아? 아주버님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저에게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대. 글쎄 월세 산댄다 월세. 그 또한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라고 대답하려던 걸 꾹 삼켰어요. 그때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안 돼도 정도가 있지.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반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내가 왜? 현실적으로 아주버님 지금 결혼 못하시면 50 넘기실 수도 있는데. 너 지금 악담하니? 악담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는 차마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본인 이상향은 저 꼭대기에 있는데 본인 아들이 못난 건 생각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조금 추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주버님과 다투는 것도 봤어요. 저는 결혼하고 8년 정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다투는 모습을 말이죠. 꼭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어? 저는 그 여자가 좋아요. 저를 이렇게 좋아해준 여자는 처음이에요. 나이도 너무 많고 조건도 너무 안 좋잖아. 그런 거 다 따져서 언제 결혼해요? 그러면 저 평생 혼자 살아요? 그러게 조금만 일찍 취직하고 여자를 만나지. 인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웃겼어요. 그동안 제가 주구장창했던 말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취직하는 게 결혼을 더 빨리 하는 길이라고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어떡할 거냐? 요즘은 40 넘어도 아이 갖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살죠. 뭐 꼭 아이가 있어야 되나? 장남이 큰일 날 소리 한다. 저한테도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아직도 잔소리 하시는 분이시니 그 걱정부터 드실만 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올 줄도 알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과한 욕심이 보고 있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 하나 해올 수 없는 애를 며느리로 맞으라고? 그러면 저 평생 결혼 안 해요. 뭐? 그 여자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테니까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어도 정말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저 골칫거리를 평생 자신이 짐처럼 떠맡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말이죠. 저라도 너무 끔찍했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그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다 같이 만난 첫날, 저는 시어머니가 왜 반대를 그렇게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이 동생이기도 하고 나이도 더 많으니까 말 놔도 되지? 보통 첫 만남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당황해서 그냥 그러시라고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거든. 제가요? 왜요? 그 사람이 재수 씨는 잘난 척을 너무 한다고 그래서 정말 잘난 사람인지 궁금했어. 제가 엄청나게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서 있으니 아주버님이 슬쩍 찌르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랑은 절대 친하게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정말 여자 보는 눈이 없다는 생각도 했어요. 보통 이런 날은 항상 엄청 크게 차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보다 밥상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서운하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로 온 날 이 모든 걸 시어머니는 다 겪으셨던 거겠죠. 그 반대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고 모아둔 돈이 없어서 한 반대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동서를 맞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게 뻔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업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싸고 들고 40 넘은 아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하더니 결과가 이렇잖아요. 한숨만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해주실 거죠? 무슨 집? 큰아들이 장가 가는데 집은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 당당한 태도의 남편과 제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예비 동서가 저희 부부를 찌릿하고 보는 게 느껴져서 웃음을 삼켰지만 말이죠. 뭐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가 집을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보통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아주버님과 본인 나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말입니다. 아, 그런 여자니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고 또 그런 여자니 아주버님과 눈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고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니, 그래도 확실하게 이야기해놔야지 자기야. 자기들끼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더군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는 게 보였고 시어머니가 슬쩍 제 눈치를 한번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매번 저를 모자란 며느리 취급했었는데 그렇게 싸고 끼고 하던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이라는 게 저런 여자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외적인 걸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예비 동서라는 분은 정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화장은 어디서 배우고 그런 옷은 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눈두덩이에 보라색 섀도를 바르고 짧은 빨간 치마를 입고 등장한 그 모습부터 입에서 나온 모든 말,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냥 아주버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고 칠 것 같은 사람이지? 너무.
철없는 사람이 2명 합쳐지면 그게 더 골치 아픈 게 아닐까? 진심으로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어머니를 만날 때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허락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해야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날 뵈니까 그냥 결혼 허락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던데. 이미 허락한 거 소용없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 보면 정이 쌓이고 그럴지 누가 아니. 아주버님이 좋다는 여자, 부모님도 다 허락하신 마당에 제가 뭐라고 거기서 더 말을 얹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한숨만 쉴 수밖에요. 그저 저에게 불똥이 튀거나 이상한 욕을 하는 일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바로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저에게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네 재산 좀 보태라. 네? 어디에 얼마를요? 너 처녀 때 모은 돈이 10억이 넘는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 좀 네 아주버님 신혼집 사는데 보태. 빌려달라도 아니고 도와달라도 아니고 그냥 명령이었어요. 빌려달라고 했어도 도와달라고 했어도 제가 돈을 줄 일이 없었을 텐데 아주 당당하게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몇 초 정도 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시어머니의 제 태도가 대체 뭔지 그런 생각을 하느라 멍하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요? 정말 진심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말대꾸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진심으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왜요? 그 돈을 결혼하고 나서 벌었다고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처녀 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 돈을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막혔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저에게 그렇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왜냐니?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니? 그걸 왜 제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걸 왜 제가 하냐고요. 제 친오빠라도 안 한 걸. 아주버님 장가 가는데 처녀 때 모은 돈을 내놓으라뇨? 사실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서 듣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말이니?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얼굴과 말투로 대답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구는 그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났거든요. 가족이 결혼하면 집 해주고 이런 거에 돈도 보태고 그러는 거지. 그게 왜 전데요? 어머님도 보태시고 아버님한테도 말씀하세요.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넉넉하거나 부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여윳돈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거 노후 생활할 돈이잖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저도 그거 노후 자금인데요.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벌면 되잖니? 그니까 그걸 왜 제가 이미 벌어둔 걸 누군가를 줘가면서까지 다시 벌어야 하냐고요. 그것도 이제 50인 아주버님 신혼집 사는데. 제 말이 다 맞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보여서 저도 더 주기 싫었어요. 아니었어도 안 좋겠지만 말이죠. 자기 돈 쓰기가 아깝고 그냥 제 돈 쓰려는 게 보여서 말이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한다는 말이냐? 막말로 아주버님 신혼집에 돈 보태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도 처녀 때 모은 돈을 달라는 건 너무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50에 자기가 집 한 칸 마련할 돈이 없다는 것도 답이 없는데 그걸 재수 씨 돈을 받아서 산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야!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하고 지르더군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 거기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겠죠.
솔직히 그런 부탁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서도 내심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다 긁힌 거고 말이죠. 너는 그러면 우리 가족 자격 박탈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도 돈을 안 보태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안 보탰다고 자격 박탈이라고요? 너는 있는데도 안 보태는 거잖니? 있어도 제가 왜 보태야 하느냐고요? 됐고 안 도와줄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그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살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뭐 겁을 먹거나 그 협박이 통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 놀랐어요. 큰아들 신혼집에 돈 안 보탠다고 작은아들네를 이혼시키려는 시어머니 말입니다. 놀랍긴 하잖아요. 네, 할게요. 제가 즉답했어요. 쿨하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대답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채로 저에게 오히려 되물었어요. 이혼을 한다고? 네, 할게요. 저는 제 돈 아주버님 신혼집 사는데 드릴 생각이 없고 어머님은 줄 거 아니면 이혼하라고 하시니 이혼해야죠.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해서 어버버하더니 바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자기도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돈 좀 있다고 시대고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너 같은 며느리는 없는 게 낫다. 당장 나가. 네, 저는 이제 가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전현이 하는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와서 짐을 쌌어요. 사실 남편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중간에서 더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당신 어디야?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뭐? 갑자기? 무슨 일인데?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렇게 말하고서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께 달려간 것 같았어요. 이유를 묻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자기는 별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바를 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저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정식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아주버님 관련해서 나한테 뭐 부탁하는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사실 그동안 스트레스가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굉장한 일들이 빵빵 터졌습니다. 우선 결혼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지 않아서 그 여사는 그러면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들어 누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엄마가 저거 안 사준다고 밥 안 먹고 떼를 쓰는 게 나이가 50이 된 남자가 할 짓이냐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비 동서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집까지 나가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주라는 게 아무 일이 아니라고요? 가족이잖아요. 아니, 50 먹은 아주버님 집을 재수 씨인 제가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랑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가족 타령이에요? 아니, 그거 되게 빡빡하네. 돈도 많으면서. 그게 그쪽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번 내 돈이지. 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주버님이 그 예비 동서라는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고 그러니 해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나중이라도 저에게 뭔가를 벗겨먹을 생각인 것 같았고요. 그런 사람들 뻔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사람과는 가족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노골적이고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듣자니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가방이네 반지네
다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한다면서요. 그게 뭐요? 저희 아주버님 좋아서 결혼하는 거 맞아요? 뭐라고요? 아니, 아무리 봐도 나는 한번 벗겨먹으려고 하는 결혼 같아서. 나이 그렇게 먹고 하는 결혼에 뭐가 그렇게 받고 싶은 게 많아? 본인은 주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사과를 듣는 건 듣는 거고 그녀도 괘씸하기는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약한 것을 보고 자신이 다 요구를 해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 게 너무 빤히 보여서 말이죠. 네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지랄이야. 급기야 저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마 제가 돈을 못 내놓는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해주는 게 아닌 건 당연하고요. 요구하는 사람들이 뻔뻔한 거지. 뭐? 뻔뻔? 남의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아주버님 방패 삼아서. 야! 왜? 그 여자가 바로 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어찌나 센지 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서고 나서야 만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 여자, 그리고 저와 남편 이렇게 다 만나게 되는 자리가 생겼고 말이죠. 그날 나눴던 대화들이 아직도 너무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막히네요. 너는 그렇게까지 돈이 주기가 싫으니? 어머님 같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겠어요? 차라리 기부를 하면 됐지. 저는 아주버님 결혼 비용에는 절대 못 보태요. 뭐? 그리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돈 안 줘도 이혼할 거예요. 저런 여자랑 한 가족으로는 못 살아요. 뭐? 야! 그런 제 말에 예비동수가 욱해서는 다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아주버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도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정신을 좀 차리세요. 이런 여자가 가족들 상대로 삥 뜯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거 진짜 한심하고 대책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이룬 건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가족들한테 얹혀 살다 못해 이렇게 피해까지 주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 제 말에 아주버님은 욱한 것 같더라고요. 지가 뭘 잘했다고 욱하는 건지는 몰라도요. 말 다 했어요? 덜 했어요. 진짜 제 주변에서 아주버님보다 한심한 사람 못 봤거든요. 가족들한테 도움은 못 돼도 짐이나 패는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 말에 시어머니도 속이 시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 머리채가 시어머니에게는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답도 없는 집안이랑 가족 안 할 거니까 다들 지지고 볶고 잘 사세요. 네? 더 이상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 서류 조만간 보낼게. 그냥 우리 이대로 깔끔하게 끝내자.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그때 큰일이 났다는 것을 감지한 모양이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저 같은 정상적이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며느리를 쫓아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며느리를 얻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니? 시어머니의 말투가 한층 누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못 버티겠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잘 살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저런 아들이랑 저런 며느리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진짜 얼마나 잘 살지 내가 다 궁금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과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미래가 순간적으로 보인 게 아닐까 싶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말이죠. 짐덩어리가요. 그래, 어디 혼자 잘 살아보세요. 아니, 웃기지도 않아? 아주버님과 예비동서가 그렇게 저를 비웃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질린 얼굴을 보고서는 돌아섰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당장 저를 잡지는 못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아주버님 앞이라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전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다짜고짜 사과를 하더군요. 이혼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사람이랑 동서지간으로는 못 지낸다니까요. 내가 어떻게든 결혼을 한번 막아보도록 해볼게. 그래도 싫으냐?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예비 동서도 동서인데 그간 시어머니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났던 일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과는 안 하시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간절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라고 말이죠. 굉장히 다급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결혼 막아볼 테니까 이혼 서류를 당장은 안 보내면 안 되겠니? 부탁하마. 제가 어떻게 막으실 거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알아서 떨어지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단번에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아주버님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어쨌는지 정말 단호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그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알게 되긴 했습니다. 저한테 2년 전년 거리면서 너 때문이다 하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이번에도 단식 투쟁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안 먹으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평소 같지 않은 그 반응에 놀란 것 같았고 말이죠.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그래도 모른다고 정말 결혼이 깨지는 걸 봐야 한다고 해서 아직은 저도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남편이 안 됐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 정말 웃긴 일화가 하나 있기는 해요.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저한테요? 네 시어머니랑 저 큰놈이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걸로 생각하고 나도 포기했는데 그래도 네 덕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아서 말이다. 뭐라고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아버지가 저한테 감사 인사를 따로 전하신 겁니다. 솔직히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아마 시아버지처럼 다들 너무 답답해할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간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구나 싶어 안쓰러웠네요. 솔직히 걱정이 전혀 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여자도 그냥 넘어갈 여자는 아닌 것처럼 보였던 데다가 아주버님이 무슨 짓을 할지 어디로 튈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저 시어머니의 다짐이 얼마나 갈지를 정말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사태를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결혼이 정말로 깨진다고 치면 제가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솔직히 저는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이상 시어머니고 뭐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렇게 천국일 수 없더라고요.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신가요? 아주버님이랑 그 여자의 결혼이 깨지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정중하게 하고 그런다면 말입니다. 남편은 죄가 없으니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들이 한 잘못들을 용서할 수 없고 게다가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 언제 어느 때 다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마음은 이러고 싶은 게 큰 것 같은데 남편을 생각하니 많이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남편은 잘못한 게 없는 데다가 저나 특히 딸아이에게 무척 잘했거든요. 사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딸아이는 아빠랑 같이 언제 사냐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의 의견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아, 그 결혼은 깨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집도 계약금을 그냥 날리기로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버님을 만나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라고 하더군요. 50 넘은 남자가 말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해져 오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연을 끊으면 될 일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그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상당수의 분은 뭐 저런 아주버님이 있냐, 답답하다, 나이 들고 뭐 저렇게 철이 안 들었냐 하실 겁니다. 제 주변 반응도 대부분이 그랬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니까 부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후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다시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쓸 일이 있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칠순을 앞둔 여인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서글픈 인생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관계자분이 제 글 좀 잘 다듬어 주셔서 방송에 내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저희 시어머니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사연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시어머니를 오랜 세월 동안 모시면서 모진 일을 다 겪으며 사신 분들이 있을까요? 망설임 끝에 쓴 만큼 사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남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이긴 했지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친정에서는 귀여운 딸 취급받으며 컸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2년 근무하다가 회사 사람의 소개로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은 풍채도 좋고 사람도 듬직했습니다. 제 이상형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나서서 반대를 했는데 배운 며느리 집에 들이면 집안 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시어머니는 적당히 만만하고 말 잘 듣는 그런 며느리를 원했지만 집안이 괜찮고 배움도 적지 않으니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이 극구 나서서 설득을 하려 하자 또 저희 둘의 궁합을 트집 잡았습니다. 먼 절의 스님께 여쭤보고 제가 집안을 들어먹을 며느리라고 했단 거죠. 이쯤 되니 저희 친정에서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뭔 대단한 집안이라고 절 반대하냐며 별꼴을 다 본다고 하셨고 친정아버지께서도 당장에 집어치우라고 난리를 치셨죠. 그렇게 되자 저도 결혼이 내키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놓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지 뒤에 물러서서 입을 대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막상 결혼을 물으려 하니 이미 남편과 몇 번 만나면서 정도 들었고 남편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몇 날 며칠을 저희 집을 찾아와 설득하니 저희 친정 쪽에서도 허락을 해주셨고 시어머니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죠.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막상 식을 올릴 때가 되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정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하고 사람 좋게 행동하셨죠.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 시아버지에게 여편네가 지각 없이 군다고 크게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모습도 좀 마뜩치 않아 하셨어요. 사람이 앞뒤가 달라 보여서 징그러운 사람 같다고요. 그리고 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친정의 근심을 등에 업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연탄불에 밥을 하고 하루 종일 빨래에 청소에 마음 편하게 쉴 틈이 없었죠. 나이 어린 시누이는 하는 것도 없이 미용일을 배운다 어쩐다 하며 밖으로만 나다니고 어쩌다 집에 있어도 일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친정에 있을 때 친정엄마가 일을 하면 다 거들곤 했는데 시누이 하는 꼴을 보니 집안 가풍을 알만하다 싶었습니다. 까다롭기는 어찌나 까다로운지 빨래 같은 걸 해놓으면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저한테 투정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달래면 더 난리를 부렸습니다. 나이가 18살이나 된 여자가 하는 짓이 마냥 어린애 같았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일 배우러 다니는 딸이라며
시누이에게는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항상 지적을 받는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 하는 걸 시시콜콜한 것 하나까지 다 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죠. 옆에서 같이 하며 일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잔소리만 해대니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본인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밥이나 청소를 할 때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고 사소한 집안일이라도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꼭 입을 대곤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파리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을 정도니 아마 본인도 본인 잔소리가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셨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네요. 신혼 때는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하루에 서너 번씩 차려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장에 나가는 시동생 때문에 6시에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시동생이 나가고 나면 남편과 시누이 밥상을 또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8시나 돼서 식사를 하시니 아침 준비와 설거지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퇴근 시간이 다 다르니 2번, 3번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또 얼마나 많던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증조부모 제사까지 다 지내야 했죠. 그러니 쉴 틈이 하나 없었죠. 쉬고 싶어도 눈 떠서 잘 때까지 일로 시작하고 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맞은 추석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만들었죠. 힘든 기색이라도 보일라 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타박을 들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시누이도 일을 거들었는데 시누이는 일을 안 해본 터라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저질러 놓은 것도 다 제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고 손님들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혼이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님상을 들고 나갈 때만 겨우 남편 얼굴을 본 것 같네요. 그 와중에 명절 맞아서 시댁 식구들 빨래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까지 하고 나니 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고 저는 자정을 넘겨서야 겨우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야밤에 세수를 하는데 하루 종일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세수를 하면서 그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씻는 소리에 우는 소리를 감추면서 펑펑 울었죠. 혹시나 시어머니가 아시면 또 뭐라 잔소리를 하실 테니까요. 울고 나서 보름달을 쳐다보면 친정어머니 생각에 또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죠. 그때 저는 처음 친정으로 도망갈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도망을 간 생각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정말 도망이라도 가서 며칠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청소와 식사 차리는 일에서 벗어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스한 밥을 먹고 귀한 딸이란 말을 듣고 싶었어요. 시댁에서 저는 거의 식모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때 보았던 보름달과 어머니 얼굴은 아직도 기억 속에 눈물 자국이 남은 흐릿한 사진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겨울이 되니 또 고달팠던 건 김장철이었죠. 김장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무려 혼자 100포기의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100포기를 김장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서러웠던 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식재료만 사다 주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남편도 자기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했고 추운 마당에서 혼자 이를 악물면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가을만 되면 온몸에 바람이 듭니다. 아마 요즘 세월만 같았어도 안 산다고 친정에 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저 역시 시댁에 순종해야만 하는 줄 알았기에 열심히 김치를 버무렸죠. 김장을 해놓으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참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김장을 하든지 해야지.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던 대로 다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 버무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원. 에이. 아우 어머니 이 사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두세요. 넌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라 이놈아. 며느라가야. 넌 주어진 재료로 맛내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음식은 어떻게 하겠단 거야? 매번 김장철은 올 텐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할 테냐? 아니요. 다음부턴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년 말만 그렇게 할 뿐 김장을 도와주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장철이 오면 제 앞에 식재료를 툭 던져두곤 이번엔 잘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하도 구박을 받다 보니 당시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를 보면 내가 저 개보다 더 못한 처지라는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그 개에게 밥은 잘 챙겨줬고 밥만 잘 먹어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란 구박을 다 받고 있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애는 들어설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집 온 지 2번째 해, 전 겨울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첫 아이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것이 영 못마땅한 눈치였죠. 몸조리를 하면서도 밥이나 얻어먹었지 그 외에는 대접을 받아본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3-7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애를 낳고 21일간은 몸조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았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하는 게 끔찍해서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간이 가지 않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력을 보고 샘을 꼽아가며 어서 3주가 지나기만을 빌었고 21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얘야, 밥 차려라.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지금 일어났어요. 그렇게 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고된 일이 시작했죠. 그리고 2주 뒤에 또 구정 명절이 되었습니다. 옛날 설에는 친척들이 있는 대로 다 모여들었죠.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갓난애는 방에다 뉘어놓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온몸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은 똑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처졌고 멍하니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속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 맞이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척분 중 한 분 중에 어머님처럼 트집을 잘 잡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만든 전을 맛보곤 불만을 말하신 거였죠. 아유, 전이 왜 이렇게 짜요? 소금을 잘못 넣었나? 난 못 먹겠네. 여보, 당신도 먹어봐요. 당시 제가 정신이 없던 나머지 소금을 더 넣은 것 같긴 했지만 맛을 보니 분명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준답시고 괜찮다며 한 움큼 전을 입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건지 남편이 그만 전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다가 살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남편은 전이 목구멍에 걸려서 계속 헥헥거렸고 저는 놀라 남편의 등을 열심히 두들겼죠.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열이 차오를 대로 차올랐던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두고 보다 그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내가 간 잘 맞추라고 했니? 안 했니? 김장도 그따위로 해서 입맛 빼리게 하더니 전 하나 못 붙여서 이 사다를 만드는 게야? 넌 시애미 말이 우습니? 우스운 거야? 시어머니 불효령과 뺨세례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얼어붙어 버렸고 눈물이 벌겋게 부은 뺨 위로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곳에 있는 친척들도 당황하시기 마찬가지였죠. 몇몇 분이 저희 어머니를 말리려 데리고 나가서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길들을 거칠게 뿌리쳤고 계속 폭언을 하셨어요. 당장 나가! 전 하나 못 붙이는 며느리 필요 없다. 내 말 고깝게 듣는 며느린 필요 없으니 나가서 들어오지 마! 결국 명절을 지내고 손님이 뜸해진 어느 날 밤 저는 가출을 했습니다. 갈 곳이 있는 곳도 아니니 그저 하염없이 걷기만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차들이 다니는 큰 길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그냥 확 뛰어들어 버리면 모든 게 편해질까 하는 생각만 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집에 누웠을 갓난쟁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 움직인 게 아니라 그저 귀신에 홀린 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시어머니 등살에 불면증이 와서 사다 놨던 수면제가 생각났습니다. 그거다 싶더라고요. 전 그냥 약을 한 움큼 털어 입안에 넣고 씹어 삼켰죠. 약을 먹기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이 고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벽에 기대어 잡지를 읽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나? 꼬박 3일 동안 잠만 잤어. 괜찮아? 어머니 지금 많이 화나셨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저절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제 안부보다 시어머니가 화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서럽더군요.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저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을 알고 나니 앞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약에 취해 쓰러진 저를 꾀병을 부린다며 들고 일으키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자 그대로 처박아 두고는 깨어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정신을 차린 뒤 갓난아이를 업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만류했지만 저는 이대로는 못 산다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죠. 친정 부모님은 손자를 데리고 와 알아놓은 저를 보고 묻지 않아도 대강의 사정을 짐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함부로 이혼을 말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멍한 표정으로 방 안에 있자 친정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혼을 하려면 해도 된다. 그런데 이혼할 것이 아니면 다 참고 살 수밖에 없어. 너만 결정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마.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갓난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참으로 곱고 맑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입술을 떼었어요. 엄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다시 갈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버텨볼게요. 하는 수 없죠. 애써 씩씩하려 애쓰는 제 말이 친정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제 품에서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처음 봤던지라 그날은 저도 눈물이 많이 났지만 어떻게든 웃음으로 울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다들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힘들어서 친정 올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엔 웃는 낯으로 봬요. 에휴, 우리 순이 착하기도 하지. 마지막 시댁으로 가기 전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 떡을 입안에 넣어주셨고 아버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긴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원에 어쩐지 힘도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마지막으로 두 분을 한 번씩 끌어안으며 어머니의 품냄새를 가슴에 새긴 채 길을 떠났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역시나 냉랭했죠. 평소 제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한테는 사과해.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지금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살면 나중에는 다 네 호각이지. 나를 믿고 고생이 좀 되더라도 견뎌봐. 네가 이러니까 회사 일도 못하고 나도 힘들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남편에게 이 한마디를 한 후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훈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물론 그날 저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벌줄 요량으로 제게 밥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는 저녁밥만 짓곤 빛나는 달 앞으로와 그저 달빛만 바라보았죠. 그리고 이듬해 저는 여름에 또 딸을 낳았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땐 편했지만 막상 딸을 낳고 나선 그간의 집안일로 몸이 많이 상했는지 힘들었습니다.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저는 어렵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허나 어머니의 돌아오는 대답은 가혹하기 그지없었죠. 어머니, 저 몸이 좀 힘들어서 이번에 한 달 정도 쉬면 안 될까요? 뭐? 한 달? 아니,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으면서도 무슨 한 달씩이나 쉬겠다는 거야? 첫애 낳았을 때 몸조리 했으면 됐지. 거기다 여름인데 무슨 몸조리를 한다는 거냐? 잔말 말고 밥이나 차려라. 그놈의 밥. 이번에는 여름이니 몸조리할 필요도 없다고 박박 우기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딸을 낳고 3일도 안 되어 집안일을 해야 했고 그러다 밥상머리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를 쉬게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둘째 낳은 이후부터 또 다른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딸 낳았다는 구박이었어요. 둘째가 딸이었을 때부터 예상이 되긴 했지만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시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울어대셨습니다. 아휴, 아니, 내 손주가 다 딸이어서 어떡해요. 언제 아들을 보냐고요. 이러다 아들 못 보면 어떡해요? 기다려봐. 아직 둘째인데 뭔 걱정이야.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여기 걸레질이나 해. 며느리 시키지 말고. 시아버진 막상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머리에 흰 수건이라도 감을 듯 저만 보면 툭 하면 골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밥을 지었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어쩐지 제 딸을 그리 살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셨어요. 물론 대놓고 무슨 말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거기다 아들 낳은 남편 친구 부부가 오면 그리도 부러워하시면서 꼭 제가 있는 앞에서 티를 내시곤 했죠. 아이고, 요놈 참 귀엽게 생겼네. 아주 잘생겼어. 나중에 큰 인물 되겠어. 그지? 에휴, 우리 집에도 이런 경사가 나야 할 텐데. 심지어 남편조차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은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뭐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습니까? 셋째 가지면 되잖아요. 셋째도 딸이면 어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도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 어머니 한숨 들으면 저도 기분 안 좋습니다. 내가 무당이라도 찾아갈까? 내 친구 경남이가 글쎄 용한 무당한테 부적을 받아왔다는데 걔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지 않니? 그래, 안 되겠다. 그거라도 해야지. 당장 채비하자. 남편은 무당이라면 질색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힘이 없었죠. 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 무당집을 갔고 이상한 절을 100번 한 후 아이가 들어설 때까지 전 바지 주머니에 항상 부적을 넣고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막내는 아들을 낳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성별을 확인한 후 기뻐하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를 낳은 기쁨보단 이제 더 구박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더 컸으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예상이 가시죠. 정말 그 세월을 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전 요즘도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하던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너는 그래도 도시로 시집을 왔으니 팔자가 편하지. 어디 시골에라도 시집을 갔어 봐. 꼼짝없이 농사일까지 다 하고 어디 정신이나 차릴 줄 아냐?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본인이 시집살이로 힘들게 살았으면서 저한테 그리 못되게 굴어 똑같은 힘듦을 겪게 하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참 나쁜 사람 같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줄곧 시어머니를 모시고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재산을 받아간 후로는 살기 바쁘다며 시댁에 찾아오는 일이 줄었습니다. 꼭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켜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아들, 딸들에게도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시어머니와 오래 대화하는 것을 꺼렸죠. 나이는 들고 자식들은 안 찾는 걸 보니 왠지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옛날 여자분들 치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분이 드물었으니까 저 하나야 그렇다 치고 엄마로서 자식들이 안 찾는 건 분명 불쌍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시어머니의 그 서슬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고 어느새 저도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밤에 잠꼬대가 심해지셨어요. 아주 고함을 치고 난리였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면 발길질까지 해가면서 잠꼬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랑 둘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제가 하는 밥이 짜서 드시지를 못하겠다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여태 살림하면서 간도 하나 못 맞추냐며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면서 타박을 하시고는 대접에 물을 담아 반찬을 씻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싱겁게 해드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지간한 분 같았으면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겠지만 워낙에 까탈이 심한 분이라서 그때까진 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절더러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갔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한참을 가져갔냐 아니다 그럼 왜 없어졌냐 하다가 그만 상대하기가 싫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가물가물하셔서 별 까탈을 다 부리신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 없으면 혹시 어머니 밥 안 챙겨?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당신 나 없으면 밥 안 챙긴다고. 남편의 말은 참 황당했습니다. 하기야 남편은 제가 60 넘도록 깐깐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일생 제 편 한 번 들어준 사람이 없는 사람이니 시어머니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저한테 벌컥 화를 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그런 짓을 해요? 말이 말 같아야 대꾸를 하지. 밥 안 챙겨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제가 그런다고 어디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화를 냈고 이 우라통을 참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냈죠.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니 밥 안 차려드렸어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해드리잖아요. 싱겁게 해오라며 해오고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 제가 추궁해도 어머니는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떼시더군요. 그런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은 정말 모른다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 밥 굶긴다고요. 그래서 배고프다고요. 내가? 난 너한테 그런 적 없는데. 남편이 어머니를 방 안으로 데려가 단둘이 얘기를 할 때조차 어머닌 자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제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셔가 보니 벌써 초기도 아니고 꽤 진행된 치매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하니
또 공단 직원이 나왔을 때는 멀쩡하게 행동하셔서 참 사람 곤란해지더군요. 오해 없이 일을 마무리해놓고 생각하니 예전부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점잖은 척 행동하고 집에서만 신경질을 부리시던 것이 생각나서 좀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전쟁 같은 치매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을 써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잔소리도 많던 양반이 요양보호사만 보면 잔소리를 해대는데 치매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니 그분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언젠가는 요양보호사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반찬을 집어 던지시려 하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니, 아무리 내가 이 일 많이 했다 해도 이런 양반은 또 처음 봐요. 힘들어 죽겠어 아주. 저번엔 내가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단추가 어쩌고 저쩌고 2시간을 말하더니 급기야 옷을 벗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찌나 놀랬는지 환자만 아니었으면 뛰쳐나올 뻔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치매 오기도 전에 잔소리가 심했어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난 모르겠어요. 저리 병세가 심해져서 어떡하려 그래? 요양원에 보내야지. 요양보호사도 버거워하는 걸 보고 몇 번이나 그분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어머니를 달래고도 또 화를 내며 온갖 욕을 다 해대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어머니의 치매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나마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는 저도 한숨을 돌리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 사람이 진이 빠져 못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해봐야 치매 환자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나 해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야 늙음하게 살림 감시니 뭐니 하면서 밖에 나다니니 사람이 얼마나 골병드는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루는 대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기만 해요?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상의하는데 왜 그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말해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같이 돌볼지는 못해도 고민이라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당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나도 힘들다고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저만하신데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볼 테니 일단은 조금만 참아. 여태 잘 해왔잖아. 여태 잘 해왔다고요? 나는 잘해온 게 아니고 당신 어머니한테 구박 안 받으려고 죽을 둥 살 둥 버틴 거예요. 제가 욱해서 빽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그제야 알았다고 한 후 일을 마무리하면 같이 돌보겠다 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제 입을 막으려는 듯이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우유부단함 때문에 제가 평생을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식 키울 때야 남편이 바빠서 집안 돌아가는 걸 미처 못 챙겼다고 하지만 이제 마누라 고생하는 것도 뻔히 보일 텐데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이만한데 언제까지 혼자 다 떠안고 고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그 해까지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부터는 같이 어머니를 돌보기로 약속을 해서 일단은 아무 소리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남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을 잔소리에 시달리며 들은 채 만채하고 40년을 왔는데 이제와 유별나게 굴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않고 시어머니 대했습니다. 아픈 사람 붙잡고 이러니저러니 따지고 드는 것도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고분고분하면 할수록 나날이 비정상적이고 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해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젊었을 적부터 그냥 제가 싫어서 그렇게 괴롭혀온 버릇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밥을 챙겨드리고 저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쫓아나와서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밥 먹지 말아라. 내 아들이 돈 벌어오고 너는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년이 왜 내 집에서 밥을 먹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대신 집안일도 하고 어머니도 보살펴 드리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고 밥 잡수세요. 밥 먹지 말라니까. 당장 숟가락 내려놔. 어머니는 억지를 부려 제 숟가락을 뺏었고 먹지 말라고 계속 악을 써대는 통에 밥상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숟가락을 놓는 척을 하면 그제야 만족한 듯이 방으로 들어가셨죠. 정말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살이 쪽쪽 다 빠졌습니다. 절로 다이어트가 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방에 들어가면 제가 먹는지 알았는지 집안의 모든 숟가락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숟가락들이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덕분에 한숨을 푹푹 내쉬며 집안의 모든 숟가락을 하루 종일 씻어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이 신세구나 하면서요. 시어머니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환자라 하지만 틈만 나면 해대는 소리가 참으로 듣기 힘들었습니다. 이년 내 아들 홀려서 네가 결혼하자고 졸랐지? 네가 아주 요망하기가 그지없는 년이구나. 못된 년 같으니라고. 어머니, 우리 중신 서서 결혼했어요. 중신은 이년아, 네가 해달라고 난리를 쳤겠지. 제가 그이가 누군 줄 알고 부탁을 해요, 어머니. 처음엔 웃으면서 대꾸 했지만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치매 환자들이 저럴 정도면 영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 건 알고 저러니 영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니와 산 정이 있는 저로서도 점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했죠. 정신과 선생님은 제가 시집 올 때 아들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닐까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심 속이 참 허하고 씁쓸했죠. 솔직히 몇십 년간 당신을 모시고 산 건 다른 자식들도 아니고 바로 나였는데 말이죠. 이날 이때껏 시어머니 밥을 지어주고 손톱 발톱 깎아주고 씻겨주는 사람은 저인데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은 저로선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런 게 모두 한날 먼지같이 느껴졌죠. 날로 속상함만 쌓여가던 차에 결국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밥을 챙겨드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밥을 다 드시면 몰래 먹으려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드신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개밥 그릇을 들고 와서는 밥솥을 열고 거기다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뛰어가니 갑자기 제 앞에다 개밥 그릇을 던지셨어요. 이년, 또 몰래 숨어서 밥 훔쳐 먹으려고 그러고 자빠졌냐? 이년아, 먹어라, 밥이다. 너 같은 년은 이런 데다 밥을 먹어야 제격이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핥아 먹어라.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살기등등하게 쳐다보는 그 모습을 우두커니 보다가 저도 그만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없이 중얼거렸죠. 예, 어머님 거기 두세요. 이따가 먹을게요. 얼른 방에 들어가세요. 얼른. 그런데 시어머님을 방에다 모시고 돌아 나오는데 저를 잠깐 오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무서운 말이 튀어나왔고 들은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저게 그때 그만 약을 처먹고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낮게 읊조리는 그 소리에 저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쳐다봐, 이년아. 네가 그래도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으니 여태 목숨 부지하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나라도 니년 입에다가 약을 부어버렸을 거야. 저는 그제야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그날,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제가 어찌되나 하고 쓰러져 잠든 저를 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저도 주체 못할 무서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붙들고 단판에 짓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어머니 못 모셔요. 요양원에다 모셔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고 뭐고 간에 간병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은 이제 더 같이 못 삽니다. 그리 하세요. 참. 아니 저번에 이야기가 다 된 거 아니야? 올해만 어떻게 버티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모신다고. 요양원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겠어? 그러면은 당신만 효자입니까? 당신 동생들은 제사만 받아가고는 설날 하루 빼고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고생은 왜 당신만 다 하려고 해요? 글쎄, 그러니까 장남이지 않나. 장남, 당신 혼자 하셔요. 나는 이제 맏며느리 안 할랍니다. 정 어머님을 맡기시려면 우리 이혼합시다. 요새는 황혼 이혼이라고들 합디다. 제가 이혼이란 말까지 꺼내자 남편도 입술을 한번 쭈뼛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그래도 낮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입 밖에 낼 엄두도 안 나더군요. 남편은 이틀을 고민한 후에 결국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날, 가는 길에 남편이 있는 초소에 잠깐 들러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잘 가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며 해맑게 웃어 보이셨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더러 퍼붓던 악담을 생각하니 도저히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많이 쇠약해지셨겠죠. 그렇게 40년간의 고부 갈등도 끝이 났네요. 사연이라도 이렇게 쓰니 이제야 속이 뻥 뚫린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생각나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제가 왜 그리 미련하게 살았어야 했는지 싶고 정말 이혼이라도 했다면 제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도 궁금하네요. 분명 지금보단 나아졌겠죠. 삶이 참 허무합니다. 시모를 위해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살았는데 결국 듣는 말이라곤 죽었어야 한다는 험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그날의 진실도 너무도 혹독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제 죽음을 바라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원망과 한스러움이 요즘은 저를 하루 종일 짓누르고 있는 듯해요. 지금까지 글재주도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